자, 이제 소멸시효 마지막 문제를 이제 볼 텐데요. 사례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문제로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변시에서 바로 문제를 냈다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자, 이 오른쪽 칠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효익 포기하고 새로운 시효의 진행의 관계에서 한번 종합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효 항변을 받고 그 다음에 원고 쪽에서 재항변을 카드가 중단 카드를 꺼낼 수도 있고 그 사유가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중단 카드가 아니라 포기 카드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다퉈야 되죠. 칠판을 보시면 자. 포기가 시효 완성이 되고 나서 소재기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포기 1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소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포기 2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기 1,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에 포기가 이루어지고 중간 시점에서 포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재기가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논점으로 주의할 건 뭐냐면 아까 배운 대로 완성된 다음에 어느 중간쯤에 이제 포기가 되면 이 포기가 새로운 기산일이 됩니다. 새로운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따라오는 소재기가 새로운 기산일을 해가지고 이 소멸시효 기간 내로 소재기가 됐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시효 완성되고 나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고 쪽에서 소재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포기한 날이 새로운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소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기, 뒤따라오는 소재기가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난 다음에 만약에 소재기가 된 거게 되면 이거는 이제 피고 항변의 이유가 있게 소멸시효 항변 이유가 있게 되고 그 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유가 없게 되고 막 그런 문제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포기가 새로운 기산일이 기산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소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들어오는 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소재기가 되고 나서 진행 중인 도중에 포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별로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포기가 새로운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진행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소가 진행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야, 포기 그러면 새롭게 리셋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기산일이 돼 라고 해봤자 소가 계속 중이니까 그래? 새로 시작해? 그 다음에 소재기로 해서 바로 발목이 묶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회 변시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자, 소재기하고 나서 피고가 찾아와가지고 확약서를 써주면서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소를 취해야 달라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내죠. 그러면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로 보는데 포기할 때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봐야 계속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출발 바로 또 잡혀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키를 진 거는 판결. 판결이 확정된 때가 새로 기산일이다 해서 178조 2항이 키를 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 이거는 그냥 말과 동시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 돼요. 실제로 그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냥 시효익이 포기다 해서 그냥 끝내버리지 그 다음에 뭐 게임을 어떻게 시작한다 만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시작하는 순간 잡혀버리니까. 그러나 포기가 되고 나서 소가 제기되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이거는 새로운 소 제기 자체가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 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머리에 넣고 47페이지에 문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굉장히 칭찬하는 문제인데요. 자, 사무용품 도매상을 대업하려는 을이 개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자, 지인인 갑으로부터 2004년 4월 1일 날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5년 3월 31일로 정해서 이제 빌렸습니다. 자,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해서는
자, 을이 차용 당시인 2004년 4월 1일 자신의 소유 Y 토지 위에 채권자 갑, 채권 최고액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제1근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해주었고요. 자, 그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을이 2010년 5월 7일 날 갑과 사이의 그때의 채무액을 1억 3천이라고 이제 확정을 짓고 그에 관해서 변제기를 2010년 10월 31일로 약정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다시 이제 담보해 주기 위해 가지고 같은 날 그 갑에게 Y 토지 위에 채권 최고액 5천으로 하는 제2근저당권을 다시 설정을 해 줍니다. 조금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판례 사안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채권 최고액을 정할 때는 채권액의 예를 들어서 120%, 130%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억을 빌려서 이제까지 해서 1억 5천을 잡았다가 자, 1억 3천으로 정했으니까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늘려줘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은 1억 5천을 경정등기해가지고 1억 8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중간에 낀 다른 사람이 없으면 2번 저당권으로 해서 5천을 더해주면 그 경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번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경정등기 방식으로 늘려줘도 되고 이쪽 2번 저당권을 잡아줘가지고 중간에 끼는 사람이 없으면 1번, 2번이 같은 사람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2번으로 그냥 다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정등기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추가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한편 을은 2011년 4월 5일 날 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Y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면서 갑명의의 1번, 2번 근저당권은 내가 말소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넘겨줬습니다. 갑이 여전히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2015년 5월 21일 날 을과 무가 각각 갑을 상대로 해서 차연금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1번, 제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원고가 을과 무가 돼서 공동 원고가 돼서 갑을 공격해서 들어온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갑이 2015년 6월 20일 날 변론 기일에 시효 완성을 다투면서 그 소송에 응소를 합니다. 자, 을과 무의 청구, 즉 1번, 2번 근저당권 말소하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변시 문제 중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A급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반복할수록 이 문제의 그 진가까지 알게 되고요.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 이상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나온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자, 우리가 그 민사에서 그 실체법에서 당사자, 특히 이게 채무자나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관계가 예를 들어 채무자다, 연대 채무냐, 불가분 채무냐, 불기증 연대 채무냐 이렇게 생각하고 채권자면은 분할 채권자냐, 불가분 채권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소송으로 가가지고 당사자가 여러 명 잡히게 되면 그들 간의 관계가 통상 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돼요. 이게 소송으로 들어갔잖아요. 소송으로 들어가가지고 판결 형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거의 90% 이상은 통상 공동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판결도 하나의 판결을 해서 합의를 확정을 따라야 되죠. 모든 변론도 이익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한 것은 다 합의해야. 그래서 그 민사소송법의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답안을 쓸 때도 만약에 필수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애가 지금 그 을과 무가 얘가 필수 공동소송 관계야 하게 되면 답안도 하나로 써야 돼요. 같이 뭉쳐서 써야 되고 써야 돼. 근데 거의 95% 이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통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공동소송이면은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동소송이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그래서 결론도 달라도 되고 그냥 각자가 한 대로 각자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판결을 각자 받으면 됩니다. 판결도 합의를 확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는 승소 패소, 패소 승소, 승소 승소, 패소 패소 다 얼마든지 이거는 조합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거는 보면은 자, 을은 지금 저당권 설정해 줬다가 판 사람이고 그 무는 그 산 사람이죠. 저당권부. 을과 무가 고필이거나 유필일 수는 없습니다. 자, 고필의 키워드는 실제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 귀속.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송법에서 고필을 하게 되면 실체법에서
그 문제가 된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공동 귀속시켜 준 경우에가 고필 관계, 소송으로 고필 관계로 지금 되죠. 그래서 소송은 반드시 걔네들 같이 들어가야 되죠. 유필 관계는 그처럼 그 합의를 확정을 반드시 그 소송에 참가가 강제되지 않았는데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유필에 관해서는 경우의 수를 외워두면 돼요. 유필 관계가 되는 소송을 몇 가지 외워두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유필 관계가 이런 것도 있고요.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가 여러 명이 들어가게 되면 유필. 그다음에 채권 추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추심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면 유필. 그래서 일단 세 개를 외워두세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어떤 개념적 징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를 외워둬야 되는데 일단은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최대에서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가 같이 공동으로 원고가 됐을 때 판례가 이럴 때 유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주대표 소송에서 수인의 주주가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 유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추심의 청구 소송에서의 수인의 추심권자가 추심 채권자가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유필이라고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있는데 나중에 할게.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공관계예요. 통공관계니까 통공관계가 되면 목차를 나눠서 각자 그냥 심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을이니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청구권, 그 다음에 그걸 목차로 잡고요. 그 다음 무가 갖고 있는 청구권 해서 1, 2로 나누면 되는 것들이죠. 자, 1번은 논점이 뭐냐면 우리가 말소등기 청구권 하게 되면 기본이 뭐냐면 그 사람이 물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소등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일환이거든요. 물권이 없으면은 그 요건 사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기각을 당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법적인 근거는 214조죠. 민법 214조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이게 되는 거죠. 나의 소유의 부동산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어서 소유권에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소유권 등기부의 추정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거에 의해서 말소를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물권에 해당될 그 본권이 그 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른바 채권적 말소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된 사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바로 이 사례. 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부동산 소유권자였는데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팔면서 내가 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안 하고 그냥 사간 사람이 그 저당권부 피담보첨을 내가 안고 가고 매매대금에서 깝시다 라고 하게 되면 말소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그런데 야, 너 그거 사가게 되면 내가 너한테 파는데 저당권 내가 없애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매매대금 다 받고 피담보채권을 까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는 지금 을이라는 애가 부동산을 자기가 Y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팔아버렸잖아요. 소유권이 없죠. 그 본권에 해당되는 물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테 팔면서 그 저당권을 내가 없애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당권을 없애는 데 대해서 그 이익이 있다. 그래서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 청구권 행사를 인정했던 대표적인 예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2017년도 판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사행위 취소에서 나왔죠. 사행위 취소에서 그 문제가 나와서 재작년 2018년도 제가 파이널 강의 때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 판례가 아마 그때인가 그 전인가. 그래서 제가 그 사례집에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례를 모의고사 그러니까 냈죠. 그게 8회 변시에 그냥 그대로 났어, 그대로. 그거는 뭐냐면 사행위 취소가 됐을 때에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사행위 취소가 돼서 그 수익자 명의로 갔던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이제 회복된 걸 기화로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팔아가지고 제3자가 이전 등기를 받았을 사건이죠.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의 일반 이론을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금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가 넘고 와가지고 제3자와 채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에 유예하고
등기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처분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채무자에게 처분권이 있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행위 취소가 인용이 되더라도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수익자와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수익자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 라는 그 상대적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채무자는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물권 매도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제3자의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다라고 논증해놓고, 그러면 말소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수익자가 말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수익자는 제3자에 관계에서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214조에 의해서 수익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나중에 사행위 취소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익자는 일단 자기 등기를 뺏겨가지고 채무자 명의로 회복이 돼버리면 수익자는 더 이상 그 법률 관계에 끼어들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죠. 수익자는 거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 들어가 봐야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금전채권에 불과한 그 취소 채권자 뿐만 아니라 그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금전 채권자들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사례죠. 그래서 이제 딱 지금 판례가 2개밖에 없어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 청구권, 이른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가 딱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이 1번. 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종전의 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해가지고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자, 논거를 보시면은, 자, 그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해가지고 당사자로서 저당권을 지금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서 없애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법률성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을에게는 말소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그건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효 완성 여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을이라는 애가 돈을 가한테 빌렸는데,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뭡니까? 개업자금. 자, 요즘에 그 기록형이나 사례형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개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물론 빌려주는 사람이 금융기관이면 그건 상형이기 때문에 5년일 겁니다.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이 사건처럼 지인, 친구, 민간인, 비상인. 자, 비상인이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5년짜리가 되려면 엔드로 결합돼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게 개업자금으로 빌린다는 걸 갑이 알고 있어야 되고, 엔드. 그리고 그거는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엔드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점이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친구, 지인 갑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문제를 조금 더 친절하게 해서 갑이 그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논점이 드러나니까 살짝 그걸 지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니까 얘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걸 갑이 알고 있었다는 걸 지인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물론 악유를 하면 할 수가 있는 문제죠. 아니, 친구라고 다 아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걸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을이라는 애가 그 사무용품 도매상을 개업하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을이 회사를 차렸다고 한다면은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사채무가 안 되겠지만, 회사를 차린 건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들이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엔드로 결합되기 때문에 이건 5년짜리가 돼요. 5년짜리가 되기 때문에 변제기가 2005년 3월 30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 기산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년을 더하게 되죠. 5년을 더하게 되면 시효 완성일이 2010년 3월 30일 24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먼저 논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논증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걸 왜 논증을 하겠냐? 일단 논증을 해놓고, 자, 이거는 그 다음 논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자, 이 사건 2010년 논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효익, 그 다음에 을과 갑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010년 3월 30일 24시 되게 되면 갑의 채무는 을의 채무는 없어져요. 그런데 을과 갑이 만나가지고 2004년
4월 1일 날 그래서 저당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2010년 돈을 못 갚고 있다가 2010년 5월 7일 날 만납니다. 을과 갑이 만나가지고 을과 갑이 합의를 하기를 이 사람이 1억을 빌려주면서 월 1% 이자를 갚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돈을 안 갚는 거니까 이자 계산하고 되게 되면 얼마 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자, 우리가 그냥 그 빌린 돈을 네가 이자까지 해서 그냥 1억 3천으로 하자. 우리 너가 나한테 갚아야 될 돈 1억 3천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늘어나니까 채권 채권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저당권으로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 짓을 한 게 2010년 5월 7일 날 한 거야. 5월 7일 날 했다고 하는 거는 소멸시효가 3월 30일이면 끝나는 채권인데 그 다음에 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서로 이제 돈을 다 빌리고 꾼 사이에 관계에서 우리가 빌린 돈 다 인정하고 그거는 1억 3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을은 시효이익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를 얘가 들어온 거예요. 소가 지금 들어온 거는 을과 무가 이렇게 각각이 들어와가지고 갑을 상대로 해서 피담보 채권이 시효소멸됐다. 이것이 시효소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그걸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죠. 이렇게. 자, 아까 그 칠판에 그렸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2010년 5월 7일 무렵에 을이 시효이익을 포기를 했어요. 1억 3천으로 하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소를 제기를 했죠. 그 다음 소 제기한 날짜가 뭐냐면 2015년 5월 21일 날 소를 제기를 해요. 포기를 한 게 5월 7일 날 포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약간 이 문제하고는 이 문제는 좀 특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2010년 5월 7일이 되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날 이날이 새로 리셋하는 날짜가 되게 됩니다. 이날이 새로운 기산일이 되죠.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2015년 5월 21일 날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소가 이거를 기준으로 하거든 벌써 5년이 지나버릴 수가 있게 되죠. 5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서 5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을 수가 있어요. 완성이 되니까 을의 주장이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조심할 게 뭐냐면 보통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면 그날이 기산일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을과 갑이 합의를 하기를 2010년 10월 31일 날 갚겠다 라고 새로운 약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산일은 5월 7일이 되는 게 아니라 10월 31일이 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하나의 함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고 한다면 5월 7일이 기산일이 돼가지고 지금 말소를 구하는 날짜, 즉 말소를 구한 그 주장이 시효이익이 완성돼서 피담보 채권이 없다라는 주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10월 30일이 그런 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을의 주장이 이제 맞게 되죠. 을의 주장이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원고인 그 갑이 응소 행위를 해봐야 시효이익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응소 행위를 한 거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10월 31일 날 새로운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날이 새로운 기산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월 31일로부터 해서 5년이 지났는지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5년이 그땐 지나지 않은 것이 돼요. 자, 이게 원래 약정이 없다면 5월 7일이 기산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0년 10월 31일 날 새로 갚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가 기산일이 되죠. 이때 기산일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아직 5년이 이때는 안 지나게 되는 것이죠. 5월 7일은 5년이 지난 것이 되고 이걸 5월 7일 10월 30일로 하기에는 5년이 안 지난 것이 되죠. 그러니까 5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원고인 갑이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게 되니까 응소 행위를 할 때 재판상 청구가 된 것이 돼버려서 날짜도 안 지났지만
안전한 상태이니까 원고의 청구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갑이라는 애가 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멈춰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에서 을이라는 애가 소송을 몇 달만 참고 몇 달 후에 만약에 소를 제기했다. 2015년 뭐 11월 20일 날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을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들어와 봐야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중단 사유가 발생할 수 없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을이라는 애가 몇 달 서두르는 바람에 시효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 소가 제기돼 버렸고 갑이라는 애가 맞받아치면서 무슨 소리냐? 난 여전히 채권이 있다. 라고 응소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재판단 청구로 평가가 돼서 답변서 같은 게 제출되면 그때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 자체는 피담보 채권이 시효 소멸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걸 저당권을 없애달라라는 소송인데 피담보 채권이 없어질 가능성이 이제는 봉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채무자가 너무 서두른 거야. 조금만 참아가지고 몇 달만 나중에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아마 이런 착각을 했겠죠. 5월 7일 날 포기를 했으니까 이날이 기산이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10월 30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기산일이 돼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오전이 안 지난 상태고 채권자에 해당되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서 다퉜기 때문에 중단돼 버리고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가 없어지질 않죠. 없어지질 않으니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포기가 되고 나서 새로운 소유 제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 새로운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소제기가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8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48페이지에 자, 시효이익 포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그때가 이제 새로운 기산일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본건인 경우에는 새로운 변제기를 2010년 10월 30일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10월 31일이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5년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의뢰소 제기인 날짜는 2015년 5월 21일이기 때문에 아직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이고 몇 달 남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채권자였던 피고 갑이 2015년 6월 20일 날 자신의 원고 의뢰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응소 행위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무렵 중단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2015년 6월 20일은 아직 5년이 안 지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의뢰단 청구는 기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야. 이게. 아시겠죠? 포기가 1번, 2번일 때에 포기 2번일 때는 이 문제를 쓸 필요가 없는데 포기 1번일 때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 자, 무는 우리가 시효 원형권자 파트를 보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시효 원형권자입니다. 독자적으로 원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무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냐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에게 이걸 판 것이죠. 그래서 아까 판례에 따르면은 시효이익 포기가 인적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 즉 독자적인 그 시효 원형권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넘겨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 소유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여전히 미친다라는 법리에 따라서 무도 그러면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을과 무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다 해서 모두 기각을 시키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를 확장시키는 이유에 관해서는 그 판결 요지도 그 교재에도 보시면은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시효이익이 포기가 된 상태에서 그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새로운 그 소멸시효 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한 사람이 새로 나타나게 되면 법률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포기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342페이지 제척 기간은 뭐 한 5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342페이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기출문제는 이제까지 나온 적은 없다고요. 작년 2019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제적기간하고 그 소멸시효 기간이 병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사례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적기간이라고 하는 건 여차여차 해서 이거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그 취지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법적 성격과 따지면 이건 뭐냐면 그 기간 내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논의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죠. 사행위 취소. 사행위 취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로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이제 형성소권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소로 제기하도록 명문에 있는 경우에는 그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뭐 채권자 취소권, 뭐 혼인 취소권, 친생 부인권 같은 형성소권인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이 출소기간, 그 기간대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의문의 여지 없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에도 그러면은 출소기간을 볼 것이냐? 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출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상점이라고 외우더라고 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하고 점유보호 청구권, 상점 이렇게 외우두면 좋다.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본권 자체가 점유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특정 승계인이 있으면 그자가 악의가 아닌 한은 또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게 있는데요. 그때 1년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제소기간이라고 하고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제 999조에 있는데 이거는 상속법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런데 그 주의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재판의 청구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을 지킨 것이 된다라는 문구를 맞는 것으로 그 법전의 모의고사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 곽윤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법원은 상속회복 청구권도 제소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보게 되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그러니까 맞는 지문을 잘못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한번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잘못된 답안이에요.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멸시효와의 관계 해가지고 표가 그려져 있죠. 하나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소고표 있고 없고, 뭐 중단 있고 없고, 폭이 있고 없고, 뭐 쭉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변사항이고 하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직권 조사사항이라고 그러죠. 항변사항은 당사자들이 뭐라고 다퉈야 된다. 그때 살펴보는 것이다. 구별 기준해서 명문의 규정에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일단 소멸시효를 보고 그런 문구가 없으면은 일단 제적기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대충 얘기는 됐지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가지고 1번, 2번, 3번 좀 나와 있는데요. 5번까지 이거는 그 강론에 해당되는 걸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시험에 좀 나오는 것들이 343페이지는 2번 불법행위 3년 10년 판례만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둘 다 소멸시효라고 보고요. 가장 다툼이 있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민법의 가장 마지막 파트죠. 이거는 1년 10년인데요. 판례는 일단 이걸 다 소멸시효로 봅니다. 이거는 논의가 충분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판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보면서도 이걸 다 소멸시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설과는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뭐 선박 채권자 우선특권 저도 좀 모르는 거고 선의취득도 유실물이나 도품 같은 경우 인원 내로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판례가 없습니다. 학설은 다툼이 있고요. 자, 중첩 적용에 관한 344페이지는 사망에다가 별표. 자, 작년에 2019년 6월 모의고사에 바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담보책임 파트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다 담보책임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일 때만 문제가 됐습니다. 담보책임 중에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에 제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소멸시효도 병행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수인의 담보책임, 즉 580조에 따라서 특정물에 관해서 이제 하자 담보책임이 생기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중에 손해배상 청구권.
관해서는 민법 580조, 582조, 582조 보게 되면은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 and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받는 날부터 10년이 지났고 아직 하자가 있는 날로는 6개월이 안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산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관련 판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그때가 기산일이고요. 그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산일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하나는 6개월, 하나는 1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병행되는 경우가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규정이 있죠.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일 때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도급계약에 있는 그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준용이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신경 써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집합건물법 적용이 되는데요. 그 도급계약의 담보 책임에서는 그 건축물의 그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조문이 돼 있는데 그걸 준용하는 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용을 하면서도 예외종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둘 다 병행할 수 있다. 자, 집합건물법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판례는 아직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성권이 대표적인 그 제적기간의 대표적인 게 형성권인데요. 그래서 이제 형성권을 이제 빼놓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345페이지 이하입니다. 형성권 해서 대표적으로 이 파트를 설명할 때 보통 예를 드는 것들이 매매 예약 완결권 같은 거를 예를 들게 됩니다.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현행 민법상으로는 그 매수인한테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을 주는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그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형성권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법률의 규정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르고 없으면 당사자들이 약정을 해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형성권의 기간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약정을 할 수가 있다. 뭐 5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고 약정이 없으면 10년에 걸립니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자, 법률의 규정, 약정 10년 이렇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시면 매매예약 완결권과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그러면 기산일도 합의할 수 있느냐? 기산일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이제 이게 돌아가는데 그 날짜 기간도 그러면 합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산일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기간 자체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가능하지만 기산일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다. 자,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제척기간은 마무리되고 권리의 실효 부분은 안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350페이지 채권 분야로 넘어갈 텐데요. 채권 분야 이 부분은 일반 교과서보다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서는 이거 채권의 일반적 추상적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채권 총론에 나오는 부분은 뭐 특정물 채권, 이자 채권 등등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로 해가지고 376페이지에 일반으로도 분할 채권하고 불가분 채권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연대 채무하고 부동 채무는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중에서도 이건 보증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물적 보증하고 인적 보증을, 인적 담보를 합쳐가지고 마지막 편에 그 채권법 2에서 마지막 편에 같이 설명을 저는 하는 식으로 지금 했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인적 담보하고 물적 담보를 담보권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하나로 모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는 뒤에서 빠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분할 채권하고 불가분 채무에 관한 것들인데 여기서는 어려운 내용이 없고 판례에서 특별히 저기 판시된 내용들만 하나하나 좀 외워두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 같은 것을 여기서 정리한 다음에 384페이지부터는 이제 채권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 즉 계약에 관한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래의 흐름이라는 걸 따지면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무슨 변시에 뭐 파트별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35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특정물 채권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특정물 채권 파트는 가장 핵심이 어드바이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물 채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거의 99%가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물 채권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흔히 그 채권 광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반대급부 위험 부담 537조와 538조에 관한 논의를 통합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 놔야 돼요. 여기는 이제 편무계약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냥 계약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에 그 채무자 쪽에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쪽 얘기만 하지만 그러면 그 채무자 즉 판사람이 그 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은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죠. 보통 쌍무계약으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특정물 채권에서 소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537조, 538조 반대급부 위험 부담에까지 해서 통합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깨지고 없어지고 막 멸실됐을 때에 그 판사람, 채무자로 표현된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매수인이 돈을 줘야 되느냐 말느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간략하게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반대급부 위험 부담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종류 채무를 보시면 353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종류 채무의 문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종류 채무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에 법률 관계를 물어본다는 측면은 똑같아요. 특정물이나 똑같은데 종류 채무일 때는 특정, 집중이라고 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지면 354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살짝 공부한 다음에 355페이지 보시면은 로마자 4번으로 해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 관계 해서 우리가 특정물에서 351페이지 로마자 3번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슷한 동일한 테마가 355페이지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교재로 대강적인 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주요 사례 2로 나눠드린 자료에다가 이거를 압축해 놓은 게 있어요. 특정물과 종류 채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법률관계 종합해가지고 압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사례도 풀어보면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보시면 금전채권이 있잖아요. 자, 금전채권에서는 중요한 게 지연손해금을 받아내는 거하고 이제 약정이자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약정이자는 교과서에서 보통 이자채권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교재에서도 364페이지. 자, 이거는 이자제한법의 그 최고이율을 넘었느냐 분야에서 이자제한법의 해석이 좀 많이 교과서에서는 다뤄집니다. 그런데 변시나 모의고사에서 이자제한법이 중요하게 다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정이자가 있으면은 그냥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 교재 3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이거는 사례형보다는 기록형.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형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뭐 청구취지도 외우고 여러 가지 외우게 되는데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이 소송촉진법이라는 게 있다, 소촉법에 그 3조 1항 2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12%로 바뀌었죠. 연 12%로 된 2019년 이제 6월 1일부터는 이제 12% 바뀌었는데요. 이 소촉법의 가상금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처음에 기록형 요건사실론 딱 공부하게 되면 이제 뒤죽박죽이 돼요. 왜 그러냐?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실무가들은 본능적으로 하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근데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 근데 학생들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소촉법이라고 하는 이 가상금리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요, 이거를. 기본적이도 못 다루는데 그러다가 이게 확 막히는 경우가 어디서 확 막히냐면 이제 한창 뒤에서 할 748조
부당이득에 가게 되면 7748조 2항에 대해서 악의의 수익자가 나오잖아요.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거에다가 이자를 가산해가지고 예차 여기에 소득법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포기해. 난 모르겠다. 자, 그러다가 그거보다 조금 극복해가지고 조금 알겠네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한타를 맞는 게 그럼 계약 해제돼가지고 계약 해제되면 원상 회복을 하잖아요. 원상 회복을 계약 해지편을 보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해서 너가 선이든 악이든 간에 다 748조 2항으로 다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짜부터 이사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래서 다 748조 2항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748조에서 겨우 이해했다가 그거 비슷하게 논의가 되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손을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연 손해금에서 소득법에 관한 가산금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주요 사례 2 자료에 그 쟁점 노트에는 이번 개정판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별도 자료로 나눠 드렸던 거를 그래서 사례 2로 해가지고 소득법 문제까지 해서 일단 이 앞부분이 일반 그 교과서에서는 간단히 처리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목적물의 멸실 훼손됐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그 문제하고 소득법의 그 가산금리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그것만 다루고 나면 나머지는 빨리빨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멸실 훼손에 관한 문제부터 이 교재를 간단히 한번 훑어보고요. 이 교재는 내용이 조금은 앞부분은 편제상 조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고 537조, 538조 해당 파트를 살짝 넘어가지고 설명하고 종류채무에서는 뭐가 또 특징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는 작업은 주요 사례 2. 1페이지에 보시면은 쟁점 종합 1번 해서 딱 한 장이 있죠, 한 장.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줄줄이 따라오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주 쉽게 이제 풀립니다. 그리고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에 관해서는 그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쟁점 종합 2로 해가지고 소득법 가산금리 해서 파트가 세 파트예요. 11페이지에 1번 기본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748조 2항 한번 두들겨 맞는 파트.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계약 해제.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이제 소득법의 칼을 이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록형에서 굉장히 이제 쉬워집니다. 일단 교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에. 어드바이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물 채권의 핵심은 보존 의무에 있습니다. 보존 의무, 보관 의무 있고 이거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 위험 부담에 관한 537조, 538조와의 연결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데 특정물이 뭐냐? 나와 있고 특정물하고 대체물이냐 비대체물이냐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체물도 특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보면 비료는 대체물의 대표적인 거죠. 하지만 그것도 특정물 채권이 될 수가 있다. 당사자가 그 매매 그 비료 사고 팔면서 이 비료 여기에 A 창고에 있는 이 비료를 넘겨달라고 하면 그건 대체물이지만 그게 특정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느 회사에서 생산해낸 무슨 비료 10포대 이렇게 하게 되면 종류 채무가 되는 것들이죠. 그냥 꼭 찍어서 A 회사에서 이 비료를 남겨달라고 하면 이거는 특정물이 되는 거고 그냥 종류와 수량만 정하게 되면 종류별 채무가 되는 것들이죠. 특정 채권과의 구별, 특정 채권은 특정물 채권은 특정 채권의 일부분의 이행이다. 보시면은 핵심적인 거는 특정물 특정물이 채권이 체결되면 이제 채무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냥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100장을 팔았어요. 100장을 팔게 되면 2015년 5월 1일날 팔아가지고 6월 1일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그러면은 그 100장짜리의 소유권자의 갑은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현상대로 인도해주면 돼요. 6월 1일 날. 그러니까 보관 의무 또는 보존 의무, 그 다음에 인도 의무 두 가지로 이런 구성이 돼 있죠. 원래는 왜 보관 의무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 보관 의무가 없어요. 자기 물건을 뭐 깨부시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그 어디야 종로에서 술 먹어가지고 어떤 30대가 자기 차를 부셨잖아요. 뭐 포로 시작하는 그 수억짜리 차를 술 마셔서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고 해서 부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차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차에는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팔면 보관 의무가 있어요. 보존 의무가 있는 거야. 보존 의무가 뭐냐면은 자 374조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자주 봐야 되는 조문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뭐 그 의무가 어떤 거냐 그냥 한번 봐두고요. 자,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는 나항에다가 별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자, 374조의 의무가 제시가 됐는데, 자, 그 의무가 유동적이라는 거야. 유동적인 거. 자, 한번 보세요.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자, 멸실훼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보존 의무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행기가 있어요. 원래 이행기. 아까 100장짜리를 2019년 6월 1일 날 넘겨주겠다. 이거는 그 사례 2 종합 자료에 다 요약이 돼 있는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여기에 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원래 이행기까지는 보관 의무를 지고 있죠. 보존 의무. 표현에 따르면 법문에 따르면 보존 의무. 그 기준은 374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된다. 심지어는 굉장히 높은 정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물건이 깨지게 되면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원래 이행기 사이에 멸실훼손이 되게 되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374조의 위반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죠. 그런데 원래 이행할 날짜인 6월 1일 지나버리고 그 다음에 깨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훼손이 되게 되면 이때는 보관 의무 멸실훼손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어 있고 그럴 때 기준이 아까는 374조가 단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관 의무의 기준이 이때는 세분화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분화. 그래서 374조 그 다음에 이행기 이후에 깨졌다 하게 되면 법조문이 다라락 머리에 떠올라야 돼. 392조가 떠올라야 되고요. 374조가 떠올라야 되고 401조 이게 딱딱딱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행기 6월 1일 날 100장짜리를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든지 어떤 그날이 전달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깨졌다. 6월 4일 날 깨졌다고 하게 되면 그 상황은 세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6월 1일 날 전달 못 해준 이유가 이게 392조가 이행 지체에 나와 있는 조문이에요. 자, 갑일원회가 6월 1일 날 약속한 대로 100장짜리 인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행 지체에 빠졌기 때문에 이행을 못해다가 그 다음에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보관 의무가 392조라는 카드가 끼워져 가지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천재지변 같은 거 발생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깨졌다라는 걸 입증 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포항인 이런 데서 좀 지진 좀 났잖아요. 포항 지역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야, 벽장아리가 야, 그날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가서 깨졌어. 그럴 때는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행기를 지난 시점이 이행 지체라고 평가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끼워집니다. 자, 401조는 법조문이 이행 채권자 지체에 있는 법조문이에요. 채권자 지체에 보게 되면 법적 효과로서 401조, 402조, 403조 조문이 따라 붙습니다. 401조가 보관 의무에 관한 것들이에요. 2조, 3조는 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인데 401조를 보게 되면 자,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거는, 자, 6월 1일 날 그 갑이라는 애가 100장아리를 갖다 약속한 날 가져갔는데, 산 놈이 안 나타나가지고 안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깨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관 의무가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악이라든가 중과실로 깨지지 않는 한은 면책된다. 즉, 경과실은 면책되게 돼. 자, 그 원래 이행기에 이행 안 됐던 것이 이행 지체도 아니고 채권자 지체도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374조 카드가 끼워집니다. 이 세 가지 카드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보관 의무는 원래 이행기까지는 37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카드 하나 단일 카드인데, 이행기를 지나버리게 되면 보관 의무의 카드가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행 지체 상황이면 392조 카드가 끼워지고,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면 401조 카드. 그래서 굉장히 약화되고, 374조 카드는 원래 이행기 때 이행되지 않은 것이 지체도 이행 지체도 아니고 채권자 지체도 아닐 때, 그럴 때에 된다. 세분화된다는 걸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또 하나의 채무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관하다가 인도를 할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인도 의무는 민법 462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통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특정물은 그 물건으로만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기 당시에 그 현상이 어떻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생긴 대로 그 당시에 그 물건의 모습 그대로 인도해주면 인도 의무는 그냥 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면책 의무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물 채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는 게 메인 이슈인데, 그때 인도 의무는 이처럼 그냥 현상대로 인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메인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깨진 그 멸실 훼손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이 보관 의무, 이 물건이 깨진 것에 대해서 보관 의무를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보관 의무 쪽에 가서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도 의무는 그냥 주소 그냥 넘기면 되기 때문에 인도 의무 쪽으로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관 의무의 카드가 어떤 카드가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일단 이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장소에 관한 467조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자, 민사소송법에서 특별재판적에도 8조에도 보면 나오는 것들이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에 따라서 일단 변제소 상소가 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물의 인도는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넘겨줘야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그 채권자의 주소지, 영업소,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467조. 그래서 특별재판적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특별재판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467조 2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을 보시면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이제 법률 관계로 슬 들어갑니다. 자, 이게 메인 이슈거든요. 자, 특정물은 이처럼 보관하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대금을 받는 문제밖에 안 생기죠. 깨지고 뭐 이렇게 손상됐을 때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374조 이제 보관 의무에 기초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의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351페이지. 자, 이거는 그냥 쓱 보시면 돼요. 자, 개관해서 목적물의 인도 및 수령 거절 보시면, 자, 이행기까지의 목적물의 상태가 변질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인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채무자 쪽에서 넘겨주면 되고, 채권자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채권자가 그걸 이거 뭐 깨졌네, 안 받겠다 하게 되면 수령 지체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채권자 쪽에서, 즉 매수인 쪽에서는 그걸 문제 삼으려면 보관 의무, 보존 의무가 잘못되느냐를 따져가지고, 네가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따져가지고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지, 인도 안 받겠다 하게 되면 오히려 수령 지체가 된다. 일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존 의무에 따른 뭔가 추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보존 의무에 따른 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 논의가 좀 있습니다. 자, 352페이지 나항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특정물 채권에서의 채무자의 보존 의무의 법적 성격을 이제 기존의 통설은 부수적 의무로 봅니다. 부수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채무불이행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수적 의무 위반일 때는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밖에는 인정되지 않고 계약 해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손배 청구권만 인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존 의무 위반에 따라서 채권자인 매수인이 추궁할 수 있는 카드가 이 기존의 통설에 따르면 손해배상 카드밖에 없어요. 손해배상 카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기본적 급부 의무설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사정이 없으면은 기본적 급부 의무로 봐가지고 자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권, 그 다음에 고쳐달라, 추후 보완 추원 청구권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그 문제를 낼 때는 이론의 다툼이 없는 것,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만 물어보고요.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변시의 특성상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이런 의견의 대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은 모든 그 계약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편무계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매매계약처럼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352페이지에 있는 2항 쌍무계약일 때의 채권자, 즉 매수인, 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무자, 즉 매도인이 그러면 그 매매대금에 따른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에 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순히 이제 변질 훼손이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그 변질 훼손이 채무자의 그 귀책 사유이면은 아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은 대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심하죠. 약간 찌그러졌다, 약간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받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374조 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고 그 다음에 약속한 대금은 주고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다 풀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목적물이 왕창 깨져버렸어요. 백장아리가 아예 깨져버렸다.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자, 칠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이에 이제 깨지게 되면은 이제 374조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까, 다툼이 없는 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 이행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보관 의무가 세분화돼가지고 이제 392조, 374조, 그 다음에 401조 카드가 이렇게 이제 카드가 3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시험 문제는 100% 멸실훼손으로 나옵니다. 물건에 약간 손상이 있었다. 이거는 나오진 않아요. 아예 깨져버렸어요. 아예 깨져버렸고, 불타버렸다, 박살났다, 이렇게 나오죠. 자, 멸실훼손이 되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논의를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재로는 352페이지에 있는 이의 나항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자, 멸실훼손이 채무자. 자, 이거는 매도인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매매계약으로 따진 매도인.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실훼손이 발생했다. 두 번째. 채무자의 귀책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 귀책이라고 하는 귀책이라고 하는 카드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백장아리를 팔았는데 6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다. 그런데 6월 1일 날 되기 전에 그 백장아리가 깨져버렸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하는 카드에 374조 카드를 끼워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아, 네가 선량한 관리자의 취임을 다 했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6월 1일이 지나서 백장아리가 깨져버리면 카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행지체, 그 당시가 이행지체였느냐 아니면 오히려 채권자 지체였느냐 둘도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이 귀책 카드가
3개가 끼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 날 그 매도인은 백장아리를 약속한 장소에 가져갔는데 상대방이 안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갖고 돌아오다가 그날 밤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401조 카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의 악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 악의 중과실이 있으면은 이제 귀책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들이죠. 6월 1일 날 오히려 매도인 쪽에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매수인은 갔는데 헛땅 치고 돌아왔다. 그래도 며칠 내 거기에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백장아리가 깨져버렸다. 들어가게 되면 392조 카드가 끼어지는 거야. 392조는 채무자가 악의를 익숙치 못하는 거야. 다만 그게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깨졌다라는 거를 입증 못하면 면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면책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 귀책 여부에 대한 카드가 이처럼 여러 가지 카드가 끼워질 수 있다는 걸 일단 머리에 넣은 다음에 일정한 하나의 카드가 끼워지면 그 다음에 귀책이 있다 없다는 걸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귀책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매도인의 법적 효과는 이행 불능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백장아리를 이제 넘기지 못하는 것이 되죠. 이행 불능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산 사람, 매수인은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행 불능에 따른 책임밖에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손해배상 카드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 다음에 판례에 학설에 따라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 이거는 다툼이 있었어요. 부수적 의무 위반설에 따르면은 계약 해제 카드는 못 쓰고 기본적 의무 위반에 따르면 이 카드를 쓸 수 있죠. 이건 학설에 다툼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다툼이 있고.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매수인은 상대방한테 대금을 줘야 됩니다. 대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묻든지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이행불능 편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대상청구권이라는 걸 배우죠. 대상청구권은 이 보존 의무의 법적 성격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이행불능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백장아리에다가 마침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백장아리가 깨지면 그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도 매수인의 선택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건 똑같아요. 돈을 주고 이행불능 책임을 묻고 이 옵션이 하나 있고 대상 청구권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주고 대상 청구권을 이렇게 받고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한 것들이죠. 이거는 매수인 쪽에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자, 백장아리가 깨진 거에 대해서 매도인의 귀책이 있으면 매수인이 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첫 번째, 그자의 매도인의 이행불능 책임을 물어가지고 야, 너 이행불능이 따르니까 나한테 전보배상해. 내가 대신 대금 줘야 돼요. 근데 그 카드를 쓸 때는 보통은 이 백장아리의 가격이 변동이 없으면 뭐 대금이나 전보배상이나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냥 야, 그럼 퉁칩시다 해서 보통은 안 하겠죠. 그냥 1억 주고 받은 셈 칩시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백장아리를 1억에 샀는데 한 달 사이에 그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한 2억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대금 1억 주고 전보배상 카드를 쓰는 게 맞죠. 전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따지기 때문에 깨질 때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대금 1억 줄 테니까 2억 나한테 갚아라라고 카드를 당연히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얘가 보험을 들었는데 백장아리를 깨면 얘가 1억 5천을 받기로 하는 보험을 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인한테 1억 주고 그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인 쪽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카드를 쓸 건지 대상 청구권 카드를 쓸지는 매수인 쪽에서 적절히 판단을 하면 돼요. 자, 하지만 대금은 줘야 됩니다. 어쨌든 대금은 줘야 돼요. 자, 이게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채무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깨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귀책이라는 카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374조, 401조, 392조 등등 여러 카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끼워지어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채권관론에서 배우는 반대급부위험 부담이 여기서 연결이 돼요. 자, 보시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첫 번째, 자, 채무자의 매도인의 의무는 최종적으로 소멸돼요. 최종적으로 소멸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해배상의 형태로도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끝나버려. 자, 그렇게 되면 매수인, 즉 채권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옵션을 얘가 갖게 됩니다. 얘가 옵션을 주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옵션을 주게 되냐면, 다시 한번. 자, 채무자의 매도인의 의무는 최종적으로 소멸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채무자 매도인은 이제 자기의 채무는 전부 다 면했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백자 항아리를 넘겨줄 놈은 최종적으로 이제 면책됐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을날 때 1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야, 1억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죠. 바로 이게 반대급부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자, 반대급부 위험 부담은 교과서에서는 채권 강론에 소개가 되고 쌍무계약편에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는 다 쌍무계약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의무가, 그러니까 인도 의무가 최종적으로 소멸된 걸 전제로 해서 그 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대급부, 이 사건으로 따지면 매매대금을 반대급부의 존립 여부에 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매매계약으로 따지면, 자, 매도인은 더 이상 물건에 인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게 되면 반대급부, 즉 매매 대금의 존립 여부에 관한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매도인 너는 물건을 더 이상 넘겨줄 필요가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약속했던 대금, 반대급부의 존립 여부,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위험은 누가 그러면 부담하는 게 맞느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반대급부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전제가 반드시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채무자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것이 논증이 돼야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에요. 앞에서처럼 채무자가 목적물의 멸실 보관 의무에 관해서 귀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파트에다가 반대급부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를 쓰면,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는 것이 돼요. 귀책이 있으면 이행 불능이든지 대상 청구권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대금은 당연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존립을 위험이 아니라 이거는 매수인이 당연히 주고, 다만 받을 게 손배 형태로 받느냐 대상 청구권을 받느냐 이 문제이지, 반대급부 매매대금의 존립을 매수인 쪽으로 돌릴 거냐 매도인 쪽으로 돌릴 거냐 문제는 나타나질 않아요.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쪽 파트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여기서 또 떠올라야 되죠. 자, 537조하고 538조, 자, 1항의 1문과 2문이 여러분들이 머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537조는 보시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538조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자, 반대급부의 위험은 채무자 너가 지는 것이다. 즉 매도인 네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매도인 너는 물건을 넘겨줄 의무를 최종적으로 면했지만 반대급부 매매 대금을 받을 그 존립에 관한 리스크도 네가 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돈은 못 받는 거야. 물건을 넘겨줄 의무도 최종적으로 면했지만 그 대신 돈은 못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537조. 이게 원칙. 538조 1항의 채권자 위험 부담지라고 하는 거는, 야, 채무자 너는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면했고 앤드 돈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538조 1항. 그래서 538조 1항이 예외적인 조문이고 537조가 원칙적인 조문이다 보니까 어떤 사례를 풀 때는 538조 1항의 1문과 2문을 먼저 체크해서 이게 해당이 안 되면 537조 빠지는, 이렇게 역순으로 체크하는 걸 따져야 됩니다. 자, 538조 1항의 1문은 뭐냐면 그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채권자의 귀책이 있을 때, 오히려 매수인 쪽에 귀책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이 깨진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돈을 다 줘야 돼요. 그게 538조 1항 1문. 자, 2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시험에는 이제 2문이 많이 나옵니다. 2문을 보게 되면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없이 물건이 멸실되게 되면 그것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약속한 날 가져갔더니 채권자가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아가지고 깨져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채권자가 줘야 된다. 돈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538조 1항 2문과 관련해서는 2문으로 가게 되면 항상 그 다음에 쟁점 1, 2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538조 1항 2문 채권자 지체. 이건 지체 쪽으로 이제 다뤄야 될 문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쟁점 1, 쟁점 2가 떠올라야 돼요. 쟁점 1은 뭐냐면 자,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종료편에 나오죠.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수령을 못하거나 수령 불능일 때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그리고 이행 거절, 안 받겠다, 수령 거절을 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 채권자 지체표에 뭐가 나오냐면 채권자가 미리 수령의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구두 제공도 필요 없다. 구두 제공도 필요 없고 그때 채권자 지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 위험부담주의가 문제가 되는 538조 1항 2문에서의 채권자 지체 해가지고 너는 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무리 채권자가 미리 수령의 거절의 의사표시를 미리 강력하게 하더라도 구두 제공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두 제공이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는 발생하지만 반대급부 위험부담을 상대방에 넘기려면 구두 제공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 그 내용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다음에 538조 1항 2문에 보게 되면 채권자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 없이 멸실돼야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해서 멸실되면 그것도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느냐라는 논의가 판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논의가 되고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 3회 변시 문제, 홍삼 액기스 사건에서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가 뒤에서 다 다룰 거니까 구조를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특정물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멸실 훼손이 됐을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처음 체크해야 될 정보는 멸실 훼손이 시기가 언제냐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계약 체결돼서 원래 이행기 전, 이때 그날까지 포함해서 그 전에 발생을 했는지, 그 이후에 발생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살펴보는 이유는 그 이후에 풀어보는 구조는 이게 공통된 솔루션이에요. 공통된 솔루션인데 시기가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귀책이라고 하는 이 카드가 다른 카드가 끼워진다는 거야. 1번, 이게 1번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374조의 카드만 끼워져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여부만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나 멸실이 원래 이행기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면 단일 카드가 아니라 374조 대신에 392조 혹은 401조 카드가 끼워질 수가 있어서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결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된 그 기준에 따라서 귀책이 있다고 하게 되면 매수인은 돈은 무조건 줘야 돼요. 약속된 돈은 주는데 대신 얻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옵션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보배상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대상 청구권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채무자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537조 돈은 받을 수 없어. 이게 원칙이야. 538조 1항 1문과 2문일 때 예외적으로만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중에 그 일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하나의 옵션이죠. 이게 하나의 옵션. 자, 그 다음에 또 옵션은 뭐냐면 이거에다가 이렇게 가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고,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더니 537조로 한번 간다고 해보죠. 537조로. 봤더니 채권자 쪽에서 그러니까 그 채무자 쪽에서 538조 1항으로 갈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딱 해봤더니 537조로 가.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담지.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카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쪽 상황, 537조로 가게 되면 이쪽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상대방이, 채권자가 여기서 옵션을 주게 됩니다. 자, 뒤에서 다 자료가 나오니까 설명만 들어두세요. 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채무는 면하게 되고, 야, 그 약속된 돈은 받을 수 있을까? 538조 1항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1문 2문을 검토해서 이게 여기서 안 걸리면 537조로 빠져요. 그러면은 채무자 너는 이행을 안 해도 되지만 돈도 못 받아. 이게 일단 결론이 되죠. 그러니까 538조로 일단 빠지게 되면 결정권을 채무자가 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채권자가 이 상황을 지배해가지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 법률관계 정리되는데요. 정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부당이득. 두 번째가 대상청구권. 자, 이쪽 카드로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채권자라고 하는 건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 거래 같은 걸 했다가 부동산이든 뭐 동산이든 간에 계약금 같은 게 주는 게 있겠죠. 계약금 같은 게 줬다가 그러니까 백장아리가 깨졌는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 없이 깨졌어요. 쭉 검토해 보니까 537조로 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매도인은 백장아리를 인도해 줄 의무는 면했지만 매매대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나죠. 그런데 계약금이 주고받았어. 1억짜리 팔아놓고 1,000만 원의 계약금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하는 옵션은 채권자, 매수인이 지는 거야. 첫 번째는 그래, 우리 계약 관계가 어차피 다 파토 났으니까 이 계약, 매매 계약은 적다 없는 걸로 따지고 내가 당신에게 준 계약금을 돌려주시오. 라고 하는 카드를 먼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카드 해가지고 계약금 같은 걸 회수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딱 봤더니 이 백장아리에 대해서 그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더라. 근데 보험금이 1억 5천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매매 대금을 계약을 살립시다. 대금을 주고 그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넘기시오. 라는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37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상대방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카드를 쓰든지 대상 청구권 카드를 쓰든지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특정물과 관련된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 내용이 35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이해 나항에 자, 목적물의 상태가 이행 불능으로 평가될 때에 자, 불능의 교재를 한번 볼게요. 금박 칠판에 그려진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능의 채권자의 채무자의 귀책, 매도인의 귀책이 있게 되면 자, 채권자, 즉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다만 그 채무자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전보배상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채무자가 만약에 보험금 청구권 같은 대상물을 취득하게 되면 대상권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까 부수적 의무 위반설, 기본적 급부 의무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거는 잘 안 내죠. 동그라미 2번 목적물 불능의 채무자의 귀책이 없으면 자, 매도인은 채무를 최종적으로 다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자가 이제는 내가 약속했던 대금은 받을 수 있을까?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죠. 바로 이게 반대급부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537조가 원칙, 너는 못 받아. 자, 538조 1항, 1문, 2문, 예외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물건 멸실에 대해서 채권자 쪽에서 귀책이 있다. 혹은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다. 이런 예외적인 상호점을 입증하게 되면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537조로 가게 되면 자, 너는 인도 의무도 없고 돈도 받을 수 없어 라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매수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정리하는 방법은 계약금 준 거를 돌려주시오 라고 해서 야, 우리 계약 없는 걸로 합시다. 준 걸 돌려주시오. 부당이득 카드를 쓸 수도 있고요. 자,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서 보니까 1억 5천이야. 그러면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그 대상 청구권을 나한테 넘기시오.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는 건 매수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537조로 가게 돼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뭐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하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10분만 쉬고 종료 시험에 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